6.25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제1화 전쟁의 기록자. (1950년) 뉴욕 헤럴드 트리뷴 신문사 편집국. 네, 보도입니다. 네, 트리뷴입니다. 매기! 안녕하세요. 확인했어요? 매기! 보스가 차는데 면담이야. 이보세요, 마거릿 히긴스. 히긴스 기자, 국장이 찾으십니다. 매기 뭐해? 얼른 가봐. 보스가 지금 우리 히긴스 해외 특파원을 아련하시겠다잖아. 안 보여? 지금 바빠. 마감 전이야. 당장 들어오래. 기다리고 있다고. 왜? 무슨 일인데? 글쎄, 뭐 어떻게 알아. 뭐 또 승진일지도 모르잖아. 매기! 매기! 알겠습니다. 알았다고요. 들어와. 무슨 일이죠, 국장님? 마감 직전에 기자를 불러들이시는 건 분명... 아이고. 야, 이게 누구신가? 우리 트리뷴 신문사의 판매 부수를 획기적으로 올려주신 해외 특파원 마거릿 히긴스 기자가 아니신가? 무슨 일인가요? 저를 찾은 이유가... 히긴스 기자. 이 시대 가장 빛나는 재능과 열정을 지닌 마거릿 히긴스 기자님. 너무 서둘지 마시라고. 응? 자, 1942년 뉴욕 헤럴드 트리뷴 기자로 입사.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4년 런던 특파원으로 발령받아 종군 기자의 길로 들어섰지. 1945년 미국 뉴욕 신문 여성클럽 주최 시상식. 1945년 뉴욕신문 여성클럽이 수여하는 올해 최고 해외 특파원상 수상자는 마거릿 히긴스 기자입니다. 병원선에 숨어들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현장 지휘하고 악명 높은 독일의 다하우 수용소에 최초로 진입했지. 이야, 1947년부터는 베를린 특파원으로 근무하는 중이고, 독일 다하우 수용소 해방 과정에 참여해 뛰어난 봉사활동을 벌인 마거릿 히긴스 기자에게 수여하는 종군 휘장입니다. 히긴스 기자, 새로운 도전이 자네를 기다리고 있네. 일본 도쿄로 가줘야겠어. 네? 국장님, 도쿄라뇨. 히긴스, 도쿄 지국장이야. 유럽을 떠나 이제 극동아시아를 취재하는 일이라고. 말도 안 돼. 국장님, 이건 부당해요. 그동안 전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도쿄로 가라는 건 사실상 이 바닥 주리에서 빠지라는 말이잖아요. 히긴스, 흥분하지 마라. 거기서 뭘 선택하든 그건 자네 맘이야. 하지만 분명한 건 그곳에도 새로운 시각이, 응? 히긴스 기자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포장하지 말아요, 국장님. 제가 아는 거라곤 그곳에 전임 전은 일주일에 기사 하나 싣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다는 것뿐이라고요.
1950년 4월 일본 도쿄. 트리뷴지 극동 특파원에 임명된 나는 도쿄에 도착했다. 29이었다. 극동아시아 특파원들은 도쿄 프레스클럽의 작고 눅눅한 방을 숙소로 배정받았다. 나는 베를린의 우아한 집, 요리사, 비서가 그리웠다. 특종과 거기에 따라붙었던 마거릿 히긴스라는 이름은 말할 것도 없었다. (4000년) 역사 이래 최초의 총선거라고? 한국은 말이야, 알려진 게 거의 없는 나라군. 하지만 지금 한국은 베를린처럼 공산주의 세력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어. 한국이라는 나라 꽤 흥미롭군. 비행기만 타면 일본에서도 겨우 4시간 거리야. 한국을 공부해야겠어. 어쩌면 내가 원하는 뉴스는 한국에 있을지도 몰라. 여기 청량한 그대 신민호에게 고하노라. 일본의 몰락으로 한반도에 생긴 공백. 그곳에 러시아와 미국의 이해 관계가 충돌했고, 나는 한국을 더 알아야 해. 1945년에서 1950년 4월 지금까지 한국이라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아시아 대륙 동북 연해안, 한반도, 고조선. 1945년 8월 8일 종전 직전, 대일 선전포고를 한 소련군이 만주 지역으로 진격하자 미국은 소련군의 남진을 막고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미소, 양군의 진출 한계선을 북위 38도선으로 정했다. 해방 1년 만에 38선 북쪽은 다른 사회가 되어가고 있었어. (1948년 5월)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실시된 이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다. 북쪽도 기다렸다는 듯이 같은 해 9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한다. 자유와 공산주의라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형태의 정부와 군대가 만들어지고 있어.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처럼. (6.25)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제2화 전쟁의 서막.
공산주의자들에게 1949년은 흥분의 한 해였다. 소련이 49년 8월 카자흐스탄의 사막에서 핵실험에 성공했고 중국은 그해 10월 대륙을 공산화했다. 자, 장관님, 고개를 이쪽으로 좀 돌려주시죠. 1950년 1월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 전미 신문기자협회에 참석한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 미국의 동북아시아 방위선은 태평양 북부 알래스카 반도와 감차카 반도 사이에 있는 알류산 열도에서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확정합니다. 애치슨 장관님, 애치슨 라인 선언에는 극동의 한반도가 보이질 않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한국을 군사적으로 보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장관님? 미국이 확실히 선을 긋는 거군요. 뭐 그렇다고 볼 수가. 1950년 4월 한반도 서쪽에 위치한 옹진반도와 개성 송악산 부근 남과 북의 산발적 교전 상황. 38선 부근에서 일어난 셀 수 없이 많은 남북의 충돌.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적대감은 깊어만 갔다. 이곳이야말로 미국과 소련, 거기다가 이젠 중공까지 합세한 냉전의 최전선이었다. 38선 경계 비무장지대 현장을 취재한 히긴스 기자의 1950년 5월 29일자 트리뷴지의 헤드라인 기사. 기자, 한국을 갈라놓은 국경으로 가다. 인민군이 말과 포탄으로 싸우는 현장을 발견.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조선과 자유 한국 사이의 경계선이 되어버린 위도 38도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연립정부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게 소련과 미국 양쪽 모두에게 분명해졌을 때 이 38선은 총과 철조망이 빼곡한 영구적인 장벽으로 변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주한 미국 대사관. 무초 대사님, 보상원입니다. 지금 북한이 38도 선을 넘고 있습니다. 무척 자주 일어났던 일이 아닌가. 심각해 보이기 시작하면은 다시 연락하게. 여섯 시다. 무초 대사님, 이번 건은 심각합니다. 북한군이 경계선 전체를 따라 넘어오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미국은 한국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전력을 다해서 한국을 후원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니었다. 늦었지만 미군은 한국군을 훈련시켰고 보잘것없는 무기였지만 전투 장비를 제공했다. (1950년 6월 25일) 일본 도쿄 다이치 빌딩, 일본 점령 연합군 최고사령부. 알았네. 북의 공산군이 대한민국을 침략했단 말이지. 조금 전 이 새벽에 말이야. 이봐, 부관. 최고사령관 메가더 장군님을 깨울 필요는 없네. 곧 일어나실 시간이야. 북한군이 남침했다는 첫 보고를 받은 일본 점령 연합군 최고사령부 당직 장교는 사령관에게 보고는커녕 별로 놀라지도 않았다.
동북아시아 최후의 비공산주의 보루인 남한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일본 도쿄 미군 비행장. 이봐 맥이, 한국은 위험 지역이야. 이미 전쟁이 터졌다고. 그래, 다시 생각해봐. 게다가 지금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어.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고. 너무 위험해. 이봐요, 기자님들. 응? 말씀은 고마운데요. 저도 뉴욕 헤럴드 트리뷴의 동아시아 지역 특파원 종군 기자라고. 종군 기자가 전쟁 나면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들과 똑같은 기자, 종군 기자. 제3차 세계대전이 닥쳐오고 있다. 전쟁은 한반도에서 시작됐으며 한국의 정치 상황을 깡그리 무시한 지리상의 분할은 전적으로 미국과 소련 간 적대의 결과였다. 이 열강들이 뒤로 물러나 있었다면 한국은 분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냉전은 한국에서 그 선택지를 제거했다. 남쪽과 북쪽, 미국과 소련,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한반도의 남과 북은 하나의 철길 위에서 마주보며 달리는 폭주 기관차. 이들이 한민족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위험한 관계였어. (6월 27일) 미 군용기를 타고 수원 비행장에 도착한 종군 기자들. 자, 기자님들, 적군은 여기서 7마일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로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단 서울로 가야 합니다. 어떻게든 가야 해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이 적들에게 쉽게 차단될 수 있습니다. 어서 타. 빨리 가자. 서울로 가자. 참아. 6월 27일 주한 미 군사고문단 본부로 향하고 있는 종군 기자들. 히긴스, 서울 거리가 아수라장이야. 난리야 난리. 저기 좀 봐. 한국 여인들이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는 머리에 커다란 진보다리를 이고 있어. 야, 이거 피난민들이 끝이 없네.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벌써 심각한 상황인 건 틀림없어. 서울 주한미군 군사고문단 본부. 일어나요. 기습입니다. 기습. 적들이 저지선을 뚫었어요. 빨리 피해야 합니다.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인 28일 새벽, 서울과 한국의 남부 지역을 잇는 유일한 다리였던 한강 인도교가 폭파됐다. 한국군이 인민군의 남침을 늦추기 위해 예고도 없이 다리를 폭파해버렸다.
우리는 오도 가도 못하는 갇힌 신세가 됐다. 한국인들이 우리 미군에게 한마디 예고도 없이 한강 인도교를 날려버렸어. 대리님, 서울시의 대부분 지역이 아직 한국인들의 수중에 있는데도 다리를 너무 빨리 폭파시켜버렸습니다. 한국 군인들을 실은 트럭이 다리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것을 알 텐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다리를 날려버릴 수 있단 말인가? (6.25)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제3화 특종 메가더 장군. 한강이 보이는 강둑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수많은 피난민과 한국 군인들이 겁에 질려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1950년 6월 28일) 미군들과 함께 군용 차량을 타고 오던 히긴스 기자. 폭파된 한강 다리 앞에 멈춰선다. 어떻게 된 거죠? 정말 다리가 끊어진 게 맞나요? 예, 히긴스 기자님. 현재로선 다리를 건널 수 없습니다. 한강을 건널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대령님, 그럼 다른 방법이 있긴 한 겁니까? 젊은 여기자 양반, 뭐가 걱정인 겁니까? 아니, 지금 인민군들이 저렇게 몰려오고 있고 전 취재한 이 기사를 송고해야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이봐요, 기자님. 기사 송고를 못할까 봐 두려운 거요? 아니면 적들에게 쫓기는 오도 가도 못한 상황이 무서운 거요? 대령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됐고요. 전 일단 기사부터 써야겠습니다. 여기 지프차 하나 좀 빌려주시죠. 내가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타이핑하고 있을 때 적의 포가 우리를 겨냥하기 시작했다. 히긴스 기자님, 적에게 생포되지 않으려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장비를 버리고 헤엄을 치든지 아니면 나룻배로 강을 건너든지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기사를 쓰려면 일단 살고 봐야죠. 나룻배 탑시다. 우리 일행은 나룻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 구사일생으로 피난 행렬에 동참할 수 있었다. 강을 건너자 이제부터는 남쪽 수원까지 산길을 따라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히긴스 기자님, 수원입니다. 수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이미 적의 손에 넘어갔다는군요. 그래요? 지금 현재 수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막 새로운 임시 수도가 된 수원은 극도로 혼란한 상태입니다. 그런 보도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아직 서울 함락 기사나 수원에 관해서는 보도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욕 헤럴드 트리뷴지 일면. 히긴스 기자의 서울 함락 기사. 탈출한 기자의 눈으로 본 서울의 함락. 28일 새벽 2시 30분쯤 한국 육군 본부의 명령으로 한강 인도교가 폭파되었고 육군 본부는 수원으로 이동했다. 국군 7사단 정면을 파고들어 의정부에 진입한 인민군은 미아리 고개를 넘어 서울로 밀고 들어왔다.
한강 다리 폭파와 서울 함락 소식을 쓴 기사를 뉴욕으로 보내기 위해 미 군용기 편으로 도쿄로 날아갔던 나는 다시 전쟁터로 돌아왔다. 한국의 수원 비행장에 곧 도착합니다. 여긴 아직 안전합니다. 저건 그 유명한 메가더 사령관의 전용기 바탄? 그럼 메가더 장군이 여기? 최고 사령관 메가더 장군께서 한국의 전시 상황을 둘러보러 나오셨습니다. 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오늘 한강을 시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29일) 태평양 지역 미군 총사령관 메가더 원수가 전쟁 발발 현장인 한국 서울에 나타났다. 메가더 장군이 비행장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나는 바람이 세찬 활주로 옆에서 몸을 웅크린 채 그의 방문에 관한 긴급 기사를 다전하고 있었다. 하이, 기자 양반. 혹시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타지 않겠어요? 물론이죠, 메가더 사령관님. 기사를 송고하려면 장군님의 전용기, 저 바탄이 지금으로선 유일한 수단이거든요. 태평양 지역 미군 총사령관 메가더입니다. 한국인들은 미군 정예부대의 투입을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한국군 장병들은 신체 조건이 좋습니다. 솔선수범하는 지휘관이 있으면은 전의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는 메가더 원수의 전용기 안에서 그를 단독 인터뷰했다. 트루먼 대통령에게 한국전의 승리를 위해 미 지상군 파견을 요청하겠다는 특종을 낳는데 성공했다. 미국 워싱턴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발표. 한반도 전체가 공산주의자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 공군과 해군 병력 지원을 결정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한반도를 포기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꿨다. 가능하다면 이제는 이 반공의 보루를 구원하겠다고 결정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소련의 지원으로 적들이 얼마나 많은 전쟁 준비를 했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다. 우리가 포위됐어요. 포위됐다고요. 히긴스 기자, 지금 빨리 후퇴해야 합니다. 이곳 수원도 위험해진 거군요, 대령님. 그럼 다시 남쪽의 대전으로 가야 하는 건가요? 네, 일단 대전으로 후퇴합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집차에 저도 좀 타겠습니다. 예? 기자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 바로 출발할 수 있겠어요? 네, 여기 챙겨야 할 제 짐 다 있습니다. 타자기와 칫솔 걱정 없습니다. 가시죠. 한국의 밤은 여름인데도 싸늘했다. 비까지 쏟아지니 기온이 뚝 떨어졌다. 마치 샌프란시스코의 안개 낀 겨울 새벽과 같았다. 우리는 6월 30일 새벽 대전에 도착했다. 우리가 대전의 미 제24사단 사령부에 도착했을 때 사단은 신속하게 진용을 갖추고 있었다. 차차, 여기 좀. 전 트리뷴의 히긴스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초 미국 대사 집무실로 데려다 달라고요? 네, 부탁드려요. 대사님 집무실에서 누굴 좀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날 아침, 거리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차를 얻어 타려고 살피고 있었다. 마침 그 시각 내 앞을 지나가는 지프차를 세워 정중히 부탁했다. 그런데 한국군... 아니, 혹시 미군이신가요? 아마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막 미국에서 돌아왔거든요. 미국 조지아주 포트 베닝에 있는 미국 최대 육군 군사훈련소에서 오는 길입니다. 차에는 유별나게 말쑥이 잘 차려입고 영어를 꽤 잘하는 젊은 한국군 장교가 타고 있었다. 좋군요. 근데 뭘 하는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국군 방어를 재편하는 일을 할 겁니다. 실은 방금 한국군 육군 참모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저는 한국군 소장, 이름은 정일권입니다. 한국군은 6월 30일자로 정일권 준장을 육군 총참모장에 임명했다. 한미 연합 전선이 형성되고 미 지상군 투입이 결정되고 그 선두부대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부산에 도착한 7월 1일. 육군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은 대전에 위치한 미 극동군 사령부 전방지휘소에서 처치 준장과 공동작전에 들어갔다. 1950년 7월 5일. 전쟁은 불과 10일이 지났는데 우리는 벌써 4번씩이나 후퇴했다. 나는 본사로 전문을 띄웠다. 최상의 사령부는 전쟁을 6주에서 8주 정도면 끝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6.25)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제4화 예상하지 못한 전력. 대전의 임시 미군 사령부 건물 기자회견장. 처치 장군이 미군의 전쟁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자, 장군님 한번 좋겠습니다. 이쪽 좀 바라봐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미군 2개 중대가 한국으로 공수되어 왔습니다. 헤럴드 트리뷴의 히긴스 기자입니다. 처치 장군님, 예, 전쟁 개입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군들이 이곳에 도착하면 사태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공세로 전환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한 2주 정도? 아니면 아마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장군님, 근데 소련이 개입하면요? 그들이 개입하면 우리는 그들도 역시 물리칠 겁니다. 미국인들은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간에 그들이 대항해야 할 적의 규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 그들은 잘 무장되고 끈질기게 싸우는 15만 명의 공산군이었다. 더구나 이들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탱크를 갖고 있었다. (6.25) 전쟁 발발 사흘 뒤 1950년 6월 28일 수도 서울이 함락되었다. 서울이다. 우리 조선인민군은 이제 부산으로 향한다. 대전, 충천, 충주를 점령하고 우리 목표인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해방 전사들은 한시도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된다. 부산에서 축배를 드는 그날을 향해 전진 또 전진이다.
미국이 소련의 조종을 받는 동양인의 힘과 전투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아무리 적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해도 제한된 병력을 가진 한국이 탱크와 비행기도 없이 자국을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7월 1일) 미군 선발대로 부산에 상륙한 스미스 부대. 윌리엄 딘 소장은 작전 명령을 하달한다. 스미스 부대장, 부산 입성을 환영한다. 그런데 전황이 다급하다. 심각한 상황입니까, 장군님? 그렇다. 7월 3일 한강 방어선이 무너졌다. 스미스 부대는 최대한 북상해 지연전을 실시하라. 저희 병력들은 어디로 배치되는 겁니까? 스미스 부대의 임무는 인민군 지연작전이다. 방어선은 수원 남방 10km 지점, 오산의 북쪽 중미령이다. 종군 기자들은 지프차로 전선 시찰을 나섰다. 그때까지도 장마는 계속되어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다. 아이고, 무섭게 퍼붓네 마이크. 이게 장마라는군. 지금 한국은. 억수 같은 이 비가 그치면은 미국의 첫 전투가 시작되겠네. 별일 없겠지? 그 우리도 취재거리가 좀 생기려나? 아우 끈적끈적해. 평택의 전투 지휘소는 흙더미로 둘러싸인 작은 초가집에 숨겨져 있었다. 기자들은 추위에 떨었고 피로에 지쳐 있었다. 자, 매기, 여기 따뜻한 커피. 몸부터 녹이자고. Oh, that's good. 아, 스멜 좋아. 야, 이제 좀 추위가 가시네. 머나먼 낯선 땅의 전장에 온 위대한 미군 병사들의 대활약은 잠시 뒤에 취재하자고. 응? 이보다 더 행복할 순 없는 순간이야. 그랬어? 오산 전투 하루 전 7월 4일 밤, 스미스 부대원들의 막사. 빨리 끝내고 이삭시 알파레드 쪽 알고 있나? 아, 그 조지아 나 좋더라. 우리 적군인 조선은 건국한 지 얼마 안 된 나라야. 그러니 군대는 당연히 약체가 아니겠어? 상대는 세계 최강의 우리 미군이라고. 우리 미국이 그들 상대라는 걸 알게 되면 겁먹고 바로 총을 버리고 달아나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럼 이 전쟁은 즉시 중지야. 스탑! 발음 좋다. 스미스 부대의 부대원들은 일본에서부터 인민군을 경멸하는 잘못된 소문만을 들었다. 그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인민군과의 전투에 투입되었다. (7월 5일) 경기도 오산 중미령에서 인민군과 격돌한 미 스미스 부대. 적군은 수적으로 우리 미군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 바주카프가 저들의 탱크를 막지 못합니다. 포탄을 맞아도 즉시 튕겨버린다고요. 적의 전차가 꿈쩍도 하지 않고 우리의 마지막 경계선을 그대로 통과했어요. 전차들은 중미령 미군 보병 저지선을 유유히 돌파했다. 6.25 전쟁에 지상군 파병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건의했던 메가더 원수를 비롯한 미군 당국은 인민군의 전투력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했다.
새들에게 가슴에 총을 맞았어요. 사망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제 겨우 19이래. 훨씬 어려 보여. 금발이 연약한 체격이거든. 젠장, 이곳에서 죽다니. 병사들의 말투는 극히 사무적이었다. 나는 그때 전쟁의 실상은 문학 작품에서 비춰지는 그 어떤 묘사보다도 훨씬 더 사무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부상자들은 우는 법이 거의 없었다. 누구도 그들의 울음을 들어줄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다. 히긴스 기자의 트리뷴지 일면 기사. 이렇게 미국은 남한을 침범한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대항해 싸운 전투에서 미군 최초의 보병을 잃었다. 본특파원이 근처 언덕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어린 병사는 선로에 힘겹게 걸터앉아 탱크에 바주카포를 발사했다. 발사한 후 그 미군은 고개를 들어 목표물을 확인하다가 적의 기관총 사격에 맞았다. 엄마가 보고 싶어. 적병들이 이렇게 강할 줄 몰랐어요. 우리 딸 눈앞에 아른거려. 오산 전투 패배 후 절망적 분위기로 가득한 스미스 부대원들의 막사. 바주카포는 탱크를 저지하기엔 역부족이야. 인민군 보병이 너무 많아. 그들의 돌파를 막기에 우리 미군의 수가 너무 적어. 우리가 예상했던 적이 아니었어. 그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강해.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도 우리가 탱크를 당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교전 첫날 미군은 바주카포가 소련제 탱크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나는 비현실적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혔으며 이런 느낌은 대부분의 전쟁 기간 동안 나를 따라다녔다. 내 생각의 현실이란 바로 우리가 무엇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무엇에 익숙해질 시간이 결코 없었다. 스미스 부대를 물리친 조선인민군. 남진을 독려하는 최고 사령관 김일성. 우리 조선인민군이 미제놈들도 개박살 냈다는 거 아니겠어? 해보니까 그것들이래 별거이 아니었어. 응? 네, 장군님. 병사들의 사기가 이만저만 높아진 게 아닙니다. 의기양양 거칠 것 없이 한 대를 찌릅니다. 그래, 좋았어. 지금 그 기세를 몰아서니 최대한 빠른 속도로 부산으로 진군한다. 저 미제놈들이 들어오는 부산항을 막는 게 곧 우리의 승리야. 부산으로 가자면 고저 중령을 넘어야 합니다. 좀 험하기는 하지만 영남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좋아. 다음 목표는 중령이다. 우리는 이 고개를 넘는 거야. 알겠어? 예측했던 것보다 인민군의 전투력은 강했고 전진 속도는 빨랐다. 인민군이 제천을 거쳐 중령 지역에 내려온 것은 7월 5일. 전쟁 발발 10일 후였다. (6.25)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제5화 내 고향 소백산. 메가더 장군의 보고를 받은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6월 30일 한국전의 지상군 투입을 명령했다. 그러나 7월 5일 오산 중미령 전투에 임한 미 지상군은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정보, 북한 전력에 대한 과소평가 등이 겹쳐 인민군의 T-34 전차를 대적하지 못한 채 무너지고 말았다. 조선인민군 군단사령부. 이제 거의 다 왔어. 부산은
대구를 뚫보면은 바로 눈앞이야. 다만 지세가 험한 지역이라 우선 몇 개의 고개를 돌파해야 합니다. 사령관님, 영남을 돌파하는 첫 번째 관문 중령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좋다. 중령으로 돌진한다. 전 부대 진출 속도를 높이라. 소백산 자락 중령을 놀이터 삼은 수차는 이 마을 토박이 12살 소년이다. 그해 여름은 참으로 무덥고 슬펐다. 중령은 내 고향. 중앙선을 달리는 열차가 충청북도 단양을 지나 경상도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중령 터널을 지나야 한다. 중령 터널은 중앙선에 위치한 길이 4,500m의 긴 굴이다. 순이야! 상전아! 어린 시절 우리는 중령 터널을 따베이굴, ጧ리굴이라고 불렀다. 높은 고개를 넘어야 하는 열차가 급경사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둔 유도선이 빙빙 돌려 만든 ጧ리를 닮았기 때문이다. 중령마을 뒷산은 모두 우리들의 놀이터였다. 산에는 제법 큰 굴이 있었다. 사시사철 맑은 지하수가 흘러나왔다. 굴 입구가 꽤 커서 굴 안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바다처럼 넓고 시원했다. 따베이굴에서 놀다 심심해지면 이곳에 와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모니카를 불곤 했다. 한국 육군본부 지휘부. 중서부 지역으로 남진한 적이 차령 산맥을 돌파했다. 국군은 소백 산맥과 금강을 연계하는 선에 전선을 형성하고 지연전을 전개한다. 북한 인민군 전선 지휘부. 우리 북조선 해방군이 서울과 수원이 수중에 들어왔다. 이제 곧 대선도 무너진다. 우리는 먼저 소백산맥 회랑으로 치고 들어간다. 전부다는 진출 속도를 더더욱 높이라. 피난민이 파도처럼 나무로 밀려왔다. 우리 마을 사람들도 한 집, 두 집 짐을 꾸려 피난길에 올랐다. 자기나 빨리 와라. 잘 따라와야 돼. 아버지요, 우리도 피난 가야지요. 너무 늦으면 떠나기도 힘드는데. 불안해서 죽겠어요. 서긴 해도 수긴 해도 하나 다 갖다 캐요. 우물쭈물하다가 꼼짝도 못하고 우리 다 죽어요, 어머니. 야들이 지금 무슨 그리 험한 소리를 자꾸 하노? 채소그루. 맞다, 너희들은 입 다물어라. 아버지도 다 생각이 있다. 우리 집은 막내인 나 수찬을 포함해 7남매에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까지 모두 10명의 대식구였다. 피난을 가도 돈이 있어야지. 여식구 비빌 데도 없고. 마시는도 수찬 아버지요. 어딜 가도 목구멍에 뭐라도 들어가야 살지. 살자고 피난 갔다 되레 송장되기 십상이니도. 어머니는 내려오는 피난민을 상대로 밥 장사를 했다. 밥 먹고 가이소. 싸게 드리니더. 먹어야 피난기도 빠르니더. 한술 퍼뜩 드시고 가시소.
엄마 생각이 맞았다. 장사가 정말 잘 됐다. 손님에 비해 밥솥이 너무 작았다. 내 좋은 생각이 나니도. 어머니, 좀만 기다려 보이소. 네, 퍼뜩 갔다 옴시도. 큰형이 피난 떠나고 없는 철도관사에 들어가 주물로 된 욕조를 떼어왔다. 서너 사람이 들어앉을 수 있는 제법 큰 둥그런 욕조다. 아이고 희한타. 마치 마타. 네가 왜 이런 생각을 다 했노? 기특타. 주물 욕조를 솥으로 걸어놓고 기름 먹은 침묵으로 불을 지펴 밥을 했다. 1950년 7월 5일 전쟁 발발 10일 후 북한군은 춘천, 충주를 점령하고 그들의 목표 지역인 부산을 향한 두 번째 능선 영남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중령고개에 이르렀다. 우리 식구 피난은 언제 가노? 인민군이 벌써 저 앞말까지 왔다 카던데. 누나 말이 맞았다. 우리 가족은 남쪽으로 내려갈 기회를 놓쳤다. 다들 짐 싸라. 뭐하노 파트파트. 당장 필요한 것만 챙기라마. 희야, 그거는 필요 없다. 우린 먼 데로 안 간다. 피난 가는 거 아이가? 극하면 어디 가는데? 우리 어디로 피난 가는데 어머니? 우리는 중령터널을 지나 뒷산 동굴에 숨어들었다. 우리처럼 피난 못 간 몇 집 식구들이 이미 동굴을 차지하고 있었다. 아이고, 그짝 대식구가 들어오이. 동굴이 금방 이어 터지니다. 그러니 어쩌니껴. 이 난리통엔 다 같은 목숨 아이껴. 좀 봐줘서 미안하이도. 그날 밤을 시작으로 낮이고 밤이고 꼬박 이틀 동안 총소리가 콩복듯 했다. 동굴 속은 여름인데도 추워서 이불을 덮어쓰고 모두 덜덜 떨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샜다. 그렇게 3일이 지난 아침, 총성이 멎었다. 동굴을 나와 고갯마루에 숨어 아래를 살폈다. 집채만한 무슨 차들이 엄청난 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있었다. 탱크였다. 남침 초기 북한 인민군은 전차 사단에 화력을 집중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상당수의 남측 지휘관과 병사들은 이 점을 터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전차를 본 적도 없었다. 적의 전차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전차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이 더 무서운 일이었다. (6.25)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기획 정윤호, 자문 육군군사연구소 상주문화원. 출연 상황해설 김용준, 수찬 조경아, 육군본부 지휘부 장교 방성준, 수찬의 형 고성일, 수찬의 어머니 박선영, 수찬의 아버지 김기철. 해설 박선영, 음악 최혜인, 기술 효과 이상길, 극본 김순희, 연출 강병규. 6.25 한국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 이 프로그램은 경상북도가 함께합니다.